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선형 탄성 해석만 하겠다고 하면 이 미케니컬 쪽에서 일라스티시티의 일라스틱 보통은 요것만 거의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누르게 되면 일라스틱 이 탄성 모델에서의 타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특수한 방종이나 특수한 뭐 금속 같은 거 아니면 뭐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각각에 맞는 이제 물성을 쓰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일반적인 구조를 강제를 쓴다 하면은 보통은 아이소토픽 머터리얼을 쓰게 되죠. 심지어 콘크리트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콘크리트는 등방 재료는 아니지만 일단은 선형 해석만 하겠다, 선형 탄성 해석만 하겠다고 하면 아이소토픽 모델을 쓰게 됩니다. 단 콘크리트의 경우는 일라스틱 모델 이후에 플라스틱 모델을 추가로 정의해서 이를테면 이제 이 인자 응력이 얼마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응력 변형 곡선을 따라서 해석이 되게끔 정의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일라스틱의 아이소토픽 타입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몇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뭐 노 컴프레션이라고 하면 이 제로 물성이 들어간 요소는 이 압축력은 받지 않도록 한다. 또 반대로 노 텐션하면 이 인장력은 받지 않는 물체를 쓰겠다. 뭐 그런 옵션이.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그냥 금방에 일반적인 제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 탄성계수하고 포화성비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탄성계수가 30에 10의 6승 PSI 파스칼 퍼 스퀘어인치.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입력을 해주면 30 그 10의 6승을 0, 6개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게 이제 10의 몇 승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포화성비는 대략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라스틱 모델이 하나가 정리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약간 컴퓨터 모양처럼 생긴 이 아이콘들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옵션들에 대한 뭐랄까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왼쪽에 있는 것들로 뭔가 정의를 하거나 어사인을 하면 그것의 지금 현황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복수의 재료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것을 좀 고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바로 그냥 들어가서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플라스틱 모델은 이제 정의를 안 했는데요. 플라스틱 모델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여기에 곧 일반적인 플라스틱을 이제 이용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보통 강제의 이 항공력 이후에 요 이제 응력 변형 구성 꼬리를 입력하는 그 옵션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뭐 점토 같은 경우는 클레이 플라스티시티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하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면은 좀 다른 이 배리어블들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지방공학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물성들일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각각의 소성 모델마다 다른 물성들을 요구합니다. 워클론 플라스티시티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보통 뭐 사질토 그래서 뭐 내부 마찰각이나 뭐 정착력 같은 것들 뭐 넣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플라스틱 모델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으면 순전히 탄성 영역에서만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섹션 모델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하학적 물성 중에 이 부재의 길이 자체는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의 좌표를 다 우리가 입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그 변형 전에 모든 요소의 길이와 이 기울임 각도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얘가 계산할 수 있어요. 얘가 모르는 거는 단면의 형상, 단면의 정보입니다. 우리가 이 트러스 요소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단면 정보 중에 그 단면적만 사실 요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카테고리 중에 빔 들어가면 선 요소에 대한 이제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섹션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트러스죠.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제로 모델은 뭘 쓸 거다. 이건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거고. 만약에 다른 모델이 있다면 여기 누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뜨게 되는데 이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강성 능력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그 하나의 이제 물성의 단면적. 이것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이 세 개의 구제가 서로 다른 재료나 서로 다른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세 개의 다른 섹션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셋 다 똑같은 걸 쓰고 있다 그러면 그냥 하나만 써서 그냥 동일하게 써줘요. 단면적은 1.5인치 제곱입니다. 아까 제가 탄성계수의 단위를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로 썼으니까 길이 단위도 맞는 거죠. 인치 스퀘어니까. 그리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요 코디네이트로 계산되는 길이도 인치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피트였다, 그럼 뭔가를 바꿔줘야 돼요. 이 좌표의 단위 체계를 인치로 바꾸든지, 아니면 요 A 값이나 E 값에 들어가 있는 인치들을 다 피트로 다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일반되게 통일되게 쓰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단면적으로 1.5니까 1.5 이렇게 쓰고요. 잘 따라오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으면 이것도 확인해보죠. 이쪽에 이제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갔는지.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우리 다 만들었으니까 얘를 이제 뿌려줘야 돼요. 이 준비된 것을 각각의 정확한 요소에 이제 던져주면 되는 거고, 그것은 이 assign section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십니다. 이거 클릭을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select the regions to be assigned the section. 그래서 내가 어떤 요소에다가 이걸 뿌릴 거냐 선택을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마우스 가지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세 개 다 뿌릴 거니까 세 개 다 선택해요. 선택된 애들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done. 그럼 여기에 또 하나의 박스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복수의 섹션을 만들었으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 하나만 만들었으니까 요놈을 그냥 선택하고 오케이 누르면 색깔이 바뀌어 있습니다. 청록색으로 바뀌어 있죠. 트러스 요소 해석은 이게 다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은 애를 빔 요소로 내가 모델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빔 요소는 아시다시피 단면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그 기하 중성 중에 하나가 바로 단면 이착 모멘트. 단면 이착 모멘트는 단면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죠. 즉 우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단면 이착 모멘트를 입력을 했을 때 프로그램은 그러면 그 두 개의 단면 이착 모멘트가 어느 방향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를 얘는 몰라요. 그래서 단면의 단축 방향을 우리가 벡터로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트러스 요소는 단면의 방향이 필요가 없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셈블리로 넘어가죠. 지금까지는 파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말한 거예요. 파트의 외형을 스케치했고 파트에 들어가는 물성을 다 입힌 상태예요. 그러나 아직 전체 구조 시스템에서 그 파트를 불러와서 모델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셈블리라는 데를 먼저 가시고 크리에이트 인스턴스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파트를 만들면 여기 쭉 파트 리스트가 뜹니다. 그 중에서 내가 이 전체 시스템을 만들 때 필요한 파트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니까 이거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인스턴스 타입도 이게 뭐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이건 사실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디펜던트와 인디펜던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메쉬의 정의를 어디에다 하느냐 요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심도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냥 디폴트로 하죠. 디펜던트로 선택된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파트 하나가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요 도메인 안에는 얘가 이제 하나가 딱 떠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해석 도메인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애들을 여러 개를 해석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붙여 써도 되고요. 여기 파트로 인스턴스 들어가서 다시 또 얘를 불러와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가 되죠. 만약에 이 두 개가 이 포인트에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기능들을 이용해서 뭔가 하나를 이동시키면 됩니다. 트랜스레이트 인스턴스에서 얘를 선택하고 이동될 포인트를 하나 그 목적지로 클릭해서 붙여줍니다. 지금 이걸 뭐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다. 우리가 결국 해석하려고 하는 이 물체의 전체 형상을 완성시키는 단계는 이 어셈블리에서 다 해야 된다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불러오신 분은 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걸 지우죠. 여기 이제 아까 여기 그 왼쪽에 트리에서 어셈블리를 확장해서 여기 보면 인스턴스 저는 이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지우겠습니다. 하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딜리트 그러면 없어지고 하나가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으로 가죠. 스텝에서 여기 가장 위에 있는 크리에이트 스텝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는 해석 종류가 이렇게나 많이 뜹니다. 위에서부터 보면은 뭐 다양한 게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구조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뭐 보통 이제 다이나믹의 implicit, explicit, geostatic 이런 거 집안에서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히트 트랜스퍼도 많이 쓰게 되는 거고, static general, static mix. 이 두 개는 이제 사실은 동일하게 정적 해석을 하는 두 개의 이제 옵션들인데, static mi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선형 해석을 할 때 보통 그 증분 반복 해석을 하는데, 그 증분 반복 해석하는 그 이제 기법이 static general은 뉴턴 랩슨법을 따라서 쭉 가게 되고요. static 그 릭스 같은 경우는 아크햄스 메소드, 우리말로 호장법이라고 하는데 아크햄스 메소드를 가지고 변이 컨트롤 기반을 쭉쭉쭉 하는 그런 기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둘 다 이제 정적 해석 기법이고요. 리니어 컨트리뷰션을 가면은 여기에 내일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될 좌굴 해석하고 그 다음에 고유 진동 해석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서 스태틱 제너럴을 선택을 하고 컨티뉴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적적 해석에서도 뭐 예를 들면 기하비 선형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non-linear geometric analysis 옵션을 켜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싫다 그러면은 오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인크리멘탈 쪽에서도 예를 들면 적적 해석 선형 해석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하주 전체 하중을 쪼개가지고 단계별로 올라가겠다 하면은 요 뭐 이니셜 인크리멘트 사이즈를 좀 조절하면서 쭉 올라가는 것도 됩니다. 이니셜 인크리멘트 사이즈가 1.0이라는 거는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것의 100%를 그냥 그대로 가겠다. 한 번에. 만약에 이 이니셜 인크리멘트가 0.1이다 그러면 10%씩 내가 증분을 시키겠다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형 해석이니까 단순 선형 해석이니까 이런 것들은 놔두고요. 그냥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매니저를 누르면 이 스텝, 내가 정의한 스텝이 정의가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을 여러 개를 이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중 조합들이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뭐 수직 하중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변형이 된 상태에서 수평 하중이 제한되는 그런 단계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크리에이트를 한번 눌러서 해석을 하나 더 만들어요. 이렇게 스텝 1,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 탭에 가서 하중을 먼저 이제 어사인하고 그 하중이 액티베이트 되는 이제 관련된 스텝을 선택해 줍니다. 짝져줍니다. 일단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랙
지금은 필요가 없는 옵션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칼텍 모델을 구현할 만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로드로 이제 바로 넘어가거든요. 맨 위에 이제 크리에이트 로드가 있어요. 여기에 클릭을 해서 내가 하중을 정해야 되는데 이 하중이 작용될 스텝은 스텝 1이겠죠. 하중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해요. 컨센트레이트 포스, 그러니까 집중 하중도 있고 분포 하중도 있고 바디 포스, 그래비티 로드 별의별 하중이 다 있어요. 엣지보다. 그 중에서 뭐 연관된 것을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기울어진 이 하중을 제한 45도에서 제한하니까 그냥 컨티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용 위치는 여기 이제 셀렉트 포인트 보드 로드에서 작용 위치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빨간색 표시가 되면 더는 누르면 여기에 이제 하중 값을 넣으면 돼요. CF는 컨센트레이티드 폴스의 약자고 1은 글로벌 이제 1, 2는 글로벌 2 방향. 이 평면 해석에서는 1이 이제 X축 방향이고 2가 Y축 방향입니다. 여기에 지금 글로벌 코디네이트가 정의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한하는 하중은 봅시다. 141 파운드. 쟤를 분력을 계산해야겠죠. 이건가요? 대략 99.7 대략 여기 99.7 여기에도 99.7 참고로 이제 이건 다 벡터입니다. 그래서 벡터 누르면 여기 이 위치에 노란색 두 개 벡터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하중 벡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경계 조건을 정의해야 되고요. 이 예제에서는 이 세 개의 포인트의 힌지 조건으로 우리가 경계 조건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포인트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두 번째 게 create boundary condition입니다. 얘를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displacement rotation. 이거 선택하면 우리가 제로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제로 로테이션을 구해서 경계 조건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총이 처짐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총이 처짐의 양만큼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바운더리로서 정의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 그래서 엔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변이를 구속할 거냐. 디폴트는 0입니다. 디폴트는 0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니셜 세틀먼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그 값을 그냥 실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트러스 요소 같은 경우는 회전에 대한 자유도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UR3를 체크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액티베이트가 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U1, U2는 X, Y축 방향의 변이고요. UR이라고 하는 거는 로테이션을 의미합니다. UR3라고 표시된 이유는 이 평면상에서 정의되는 이러한 회전은 이 회전의 회전축은 G축이기 때문에 이 3번 축이죠. 그래서 UR3라고 표현이 돼요. 이게 2차원이니까 3개의 자유도가 표시되는 거고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모델링 하고 있었다고 하면 저게 6개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이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뭔가 이제 힌지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단위가 구속됐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메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파트를 디펜던트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메쉬가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서 어셈블리가 아니라 파트로 일단 바꾸고요. 여기에 이제 파트 1 셀렉트하면 되고 요 놈은 아직 이제 메쉬가 정의되니까 요소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러스라고 염두에 두고 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지금 이 선들이 트러스인지 빔인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정의해줘야 됩니다.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것을 요소를 몇 개를 써가지고 분할할 거냐 라는 게 먼저 좀 정의돼야 돼요. 이거는 씨앗을 뿌린다라는 의미로서 시드라는 옵션을 가지고 이제 정의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요소에 이 멤버를 10개의 요소로 내가 쪼개겠다. 그러면 시드가 뭐 10개 내지 11개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이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등간격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등간격으로 쪼개는 걸 많이 하고, 근데 예를 들면 뭐 어떤 물체와 물체가 접촉하는 부근이라든지 경계 조건의 끝단, 뭐 집안 문제 같은 거. 일부 구간에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모델링을 좀 해줘야 되고, 일부 구간은 근상분상하게 지금 모델 엘리먼트를 넣어서 해석 시간 좀 단축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등분포가 아니라 뭔가 이제 바이어스를 줘가지고 이 시드를 좀 정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근간격으로 하면 되는 거고, 트러스는 참고로 하나의 부재는 하나의 요소만 써야 되죠. 왜냐하면 트러스 요소는 기본적으로 축방향에 대한 강성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런 문제처럼 여기에 절점이 생겨버리면 이 수직 방향에 대한 강성은 애초에 없기 때문에 무한의 변이가 이론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트러스 요소를 사용하는 모델링을 할 때는 요소는 반드시 각각의 부재는 반드시 하나의 요소만 써야 돼요.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여기 이걸 할까요? 그냥 스티드 엣지. 먼저 요소를 분할한 애들을 이제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시드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뿌릴 거냐? 사이즈, 그러니까 엘리먼트의 크기를 내가 입력해서 얘가 알아서 그냥 분할하게끔 할 건지, 아니면 요소의 개수를 내가 그냥 입력을 할 건지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은 요소의 개수를 그냥 한 개만 쓰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숫자를 1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이어스라고 있죠? 바이어스. 만약에 이제 복수의 엘리먼트를 내가 집어넣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은 뭐 가운데 구간은 촘촘히 모델링하고 끝에는 뭐 좀 듬성듬성하겠다. 그러면 이 바이어스라는 옵션을 써가지고 그렇게 비율을 내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아마 집안 모델링 할 때 그 기능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케이 넣으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 표식들이 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에 절점을 내가 만듭니다. 그럼 요 점을 기준으로 이제 엘리먼트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 시드를 먼저 만들었으면 여기 왼쪽에 아래쪽에 메쉬 파트라고 해서 클릭을 해서 OK 누르면 아까 우리가 뿌린 그 시드를 기준으로 그냥 선을 다 이으면서 메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가 여기 하나 총 3개의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모델링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엘리먼트 사용할 거냐. 일반적으로 선요소의 디폴트 엘리먼트는 빈 요소입니다. 아바쿠스는. 그래서 얘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옵션의 이름은 Assign Element Type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이런 박스가 나오고, 자 여기 Family라고 하는 이 타입에서 이 선요소에 적용 가능한 엘리먼트들 중에서 가장 아래 가보면 트러스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엘리먼트의 이름하고 취지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텍스트로 모델링 할 때는 실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엘리먼트 이름을 그 라이브러리에서 찾아가지고 직접 쓰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C로 모델링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키를 뭐 굳이 찾거나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 시간이 되시면은 아바쿠스 뭐 다큐멘터 같은 거에서 이 엘리먼트들이 어떻게 그 정의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엘리먼트를 썼을 때 각각의 절점에서 어떤 응답들이 계산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어떤 변이 성분들이 계산되고 어떤 응력이나 어떤 뭐 내력이 계산되는지 이런 것들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한 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됐고요.
잡을 가시고 잡. 이게 create 잡이라고 있어요. 눌러보시면 여기 말 그대로 이제 그 해석을 하기 그 솔버에 던질 해석 그 모델 파일을 내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식별하기 쉬운 이름을 바꾸셔도 좋고 안 바꿔도 좋고 그러면 여기에도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이 해석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안 건드려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스튜던트 버전이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막혀 있는데 병렬 계산에 관련된 옵션이 막혀 있는데 여기 예를 들면 GPU나 이런 것들을 내가 써서 가속하겠다 체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어를 한 10개, 20개 끌어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 체크하죠. 그러면 계산 시간이 부재가 빠른.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잡 레인지에 들어가시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한 잡이 하나 이렇게 뜨어 있을 겁니다. 이제 얘를 솔버에 던지기 위해서는 서브밋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해석 모델로는 간단하니까 거의 던지면 거의 결과가 다 나올 겁니다. 만약에 비선형 해석이 되는 것들은 시간이 꽤 소요가 되는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모니터를 꼭 항상 켜보시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매 증분 해석 단계마다 수렴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뭔가에 오류가 있어서 해석이 안 되면 해석이 진행되지 않고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해석이 이제 종료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에러 메시지에 들어가면 뭐 때문에 에러가 났는지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머티리얼이 뭔가 정의가 안 됐다든지 물성이 뭐가 좀 잘못됐다든지 충돌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있는 모듈들에 다시 가서 모델을 수정을 해야 되죠. 어쨌든 지금 오류 없이 다 끝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려면 리저트에서 누르시면 결과를 볼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듈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아바쿠스 해석의 결과 파일은 ODB 파일하고 DAT 파일 저장이 돼요. ODB 파일은 이 CA 프로그램에서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그 파일이고 DAT 파일은 텍스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 파일이라고 보시면 그 밖에 내가 다른 결과들을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좀 다른 옵션을 이용해가지고 해당 파일 자체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긁고 보는 그런 일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가장 결과를 이제 볼 때 요거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변형 형상. 하고 이제 컨트롤을 보죠. 자, 요게 이렇게 변형 안 된 모양. 요게 변형 전, 요게 변형 후. 그 다음에 요 색깔 들어간 거는 결과를 이제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주는 컨트롤까지 입혀진 결과 파일 모델. 변형 전과 변형 후 상태를 같이 비교하고 싶으면 그 멀티플 플러스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선택해주면 흰색이 변형 전, 색깔인 게 변형 후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S 미세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본 미세스 스트레스를 플롯해주는 상황입니다. 본 미세스 스트레스는 아시는 것처럼 6개의 스트레스 컴포넌트를 가지고 계산하는 능력 텀 중에 하나, 스트레스 텀 중에 하나인 거고 특별히 이제 이 재료의 파괴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많이 쓰이는 미세스 크라이테리아에서부터 파악해 보시죠. 그래서 요 컨투어를 내가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왼쪽 상단에 여기에 이제 이거 확장해서 CF는 concentrated force, 그러니까 이 물체에 작용되는 집중하중을 보여주는 거고요. E는 이게 전혀 모르겠고 RF는 리액션 포스, 발력이고 우리가 지금 지점을 세 군데서 잡았으니까 여기 이걸 누르면 달력이 여기 세 군데서 표시가 됩니다. S는 이제 스트레스 컴포넌트, U는 변입니다.
U를 먼저 눌러보시죠. 매그니튜드는 x, y 방향의 변이를 합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성분별로 보고 싶다. U1 수평 방향 변이의 컨투어, U2는 수직 방향에 대한 컨투어. 내가 이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최대 최소값만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컨투어 옆에 있는 이 매니저에 가서 옵션을 가서 여기 리미트 가서 맥스 민 쇼 로케이션을 아까 클릭하고 오케이 누르시면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과와 그 위치. 최대 수평 변이는 이 위치에서 발생하고 그때 크기는 8.346 10의 마이너스 5이다. 스트레스 컴포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게 봄미세스 스트레스가 지금 디폴트인데 이걸 확장해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중력부터 해서 뭐 많은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 컴포넌트 다 나온 거고, S11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재의 액츄얼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요소는 사실은 액츄얼 디포메이션, 액츄얼 비헤이비어만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스트레스 컴포넌트도 부재 길이 방향의 노멀 스트레스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계산해 됩니다. S11을 누르면 부재 자체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특정 위치에서 영역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툴에 펄이라고 하는 거에 가서 프로브 밸류, 그래서 내가 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엘리먼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응답의 특성에 따라 바뀌겠죠. 만약에 이 부재의 응력을 알고 싶다. 그럼 지금 SS1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재를 누르면 응력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단위는 PSI겠죠. 우리가 탄산계수로 PSI를 썼기 때문에. 요놈의 응력은 그래서 두 개의 부재는 당연히 압축력을 받는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단부에 있는 놈은 인자응력이 전환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응력도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집어넣었던 단면적을 곱하면 부재의 축력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축력들을 계산해서 요 점에서의 이 힘의 폐하고 조건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것도 재밌을 거예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발력을 확인하고 싶다. RF로 가고요. 만약에 수평 방향 발력을 알고 싶다. RF1. 그 다음에 발력은 어쨌든 점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프로브에서 점을 바꾸고 그 점을 눌러보면 됩니다. 이렇게 발력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력도 다 X 방향 발력, Y 방향 발력은 다 한번 종이에 써 보시고, 우리가 제한하중하고 힘의 조건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한번 해볼 법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형 정통에서 간단한 해석을 해서 이제 결과를 내본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확장을 해서 조금씩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스 구조물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트러스는 아주 너무 단순하니까 저희가 두 번째로 해볼 거는 요거 있죠? 요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뭐 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스케치에서 그 프로퍼티를 입력하기 전까지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요 예제 있죠? 요 놈을 한번 파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드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저 점,
가운데 있는 점에서 저 집중하시면 지나치게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재 길이는 15피트고요. 그러니까 전체는 30피트고 가운데 그러니까 각각의 섹션은 15피트. 탄성계수, 포화성비, 그 다음에 단면에 재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퍼티 하기 전까지 파트를 먼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새로운 파일을 만드셔야겠죠. 새로운 파일은 여기 create new 파일 그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럴까요? 네, 숙제. 숙제? 아니 죄송. 그걸 띄워줘요. 자, 요거를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연습을 했으니까 그 단면 물성 빼고 재료 물성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료 물성까지. 혹시 하다가 잘 안 되시면은 손을 꼭 들어주세요. 숙제는 좋으신 분들 들어주세요. 대략 다 됐죠? 거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빅요소 해석하고 트러스 해석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 단면의 재원 중에 필요한 정보들이 좀 달라요. 트러스 요소 같은 경우는 단면 정보 우리가 넣어주면 되는데 이 빅요소 같은 경우는 단면 2000V와 비틀림 상수가 추가적으로 필요가 돼요. 그리고 단면이 예를 들면 비대칭 단면이다라고 했을 때는 프로덕트 모멘트 윈도우 샷까지 또 우리가 넣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예제는 단면이 이제 일축 배칭 모델이기 때문에 I12,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디멘션은 제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이 2차원에서 작동하면은 이 도시락 커스 차트도 사실 큰 중요한 요소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좀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제로 모델까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입혀보라고 할까요? 제로 모델만 만들어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섹션 모델부터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섹션을 눌러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빔 요소에다가 이제 섹션 모델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섹션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섹션 모델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될 때 얘가 이제 선에 계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석 전할 거냐, 목표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선형 탄성 해석 범위 내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냥 비포 어널리시스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필요한 계산들을 일단 하고 그 값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면의 형상을 이제 정의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섹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단면적이나 단면 일차원을 딱 직접 계산해서 바로 입력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바쿠스는 다행히도 크레이트 빔 프로파일을 눌러보시면 몇 가지 좀 정형화된 단면 형상에 대해서는 이미 계산하는 툴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I형 단면이죠. 만약에 I형 단면을 선택하고 컨티뉴를 가면 이렇게 이 I형 단면의 주요 위치에서의 값들만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빔 요소의 강상연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구성들을 계산을 해줘요. 먼저 보면 I라고 하는 게 있죠. I는 여기 중립축에서부터 최하단 플랜지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그림에서 따지면은 전체 높이의 절반이 되겠죠. 전체 높이가 대략 얼마입니까? H가 여기까지죠. H가 6인치니까 그럼 I는 3인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H 전체 높이는 6. 이게 왜 굳이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만약에 이제 이게 일축대칭 단면이다. 그러니까 상부 플랜지와 하부 플랜지의 폭이나 두께가 다르면 중립축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I 값과 H 값을 제대로 넣어줘요. B1은 하부 플랜지 그래서 B1과 B2는 모두 4인치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T1, T2, T3는 플랜지들 그리고 복도판의 두께입니다. T1은 하부 플랜지 두께. 여기 예제에서는 하부 플랜지들의 두께는 0.6인치. 그 다음에 복도판 웹의 두께는 0.4인치.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사실 요 크리에이트 프로파일은 따로 별도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거고요. 이걸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만든 프로파일이 하나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여기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듀얼링 어널리시스로 하면 프로파일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만들어낸 빔 머티리얼을 여기다가 이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비포 어널리시스로 섹션 인테그레이션을 정의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좀 번거롭지만 탄성계수와 전단 탄성계수를 직접 입력을 해줘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을 어느 시점에서 하고 이것을 업데이트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랑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다른 이제 방식인데요. 그래서 뭐 그냥 어렵지 않은 거니까 다시 쓰죠. 30에 시험 모듈러스는 우리가 탄성계수가 있고 포화성비가 0.2니까 이거 뭐 탄성론에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 전단 탄성계수와 탄성계수 포화성비의 관계는 굳이 공식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니까. 많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섹션 모듈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고요. 얘를 이제 요놈에다 이제 뿌리면 되죠. 어사인 섹션 하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면의 방향을 우리가 정의해줘야 됩니다. 빌려줄 때는 이건 이제 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옵션을 쓰면 되는 거고요. 하고 선택 이렇게 하면 밑에 이제 하단에 그 단면의 방향에 대한 벡터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1번 축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1번 축이 이렇게 되고 2번 축이 이렇게 되고 우리는 지금 이 그림에 따라서 이 구성들을 넣었기 때문에 이 물성을 따라서 계산된 단면 이청 모멘트는 각각 1번 축에 대해서 그리고 2번 축에 대해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은 그럼 이 1번 축이 근데 어디에 놓였느냐를 얘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잘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림상으로 보면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놈을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축을 넣어줘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모델링 스페이스에서 이 부재 길이 방향 축이 X축이고 2번 축이 Y방향 축이죠. 그러면 이 축은 당연히 마이너스 G축을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상에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G축입니다. 그래서 2차원 평면 모델링 스페이스상에서는 이 빔 오리엔테이션의 기본적인 축 방향이 0,0,-1이라고 일단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차원에서 근데 빔 요소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그때부터 이해가 달라져요. 계산을 잘 해줘야 돼요. 아무튼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엔터를 누르시면 여기 축이 형성이 돼요. T축이 길이 방향 축이고 이 1번이라고 표시된 것이 1번 축, 단면 1번 축, 2번이 단면 2번 축입니다.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셨으면 클릭 OK to confirm 그래서 OK 누르시면 끝나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부터는 동일한 작업입니다. 빠르게 해보시면 어셈블리로 가서 크리에이트 인스턴스를 하고 아까 만들어놓던 놈을 불러오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 이제 스케치를 할 때 요 놈하고 요 놈을 각각 그려가지고 여기서 한번 그리고 끊고 한번 그렸기 때문에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점에 다음 그림과 같이 하중을 제한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30비트짜리를 하나를 한 번에 그렸다 그럼 아마 여기에 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하중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쨌든 점이 분할되어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에 Create Partition이라는 옵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먼저 클릭을 해보시고 만약에 제가 이제 요 한 파트 가운데 점을 하나 놓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Create Partition 누르고 Specify Parameter by Location을 선택을 하고 얘가 디펜던트 때는 안 되네요. 어셈블리에 가서 얘를 인디펜던트로 바꿔주고 다시 크레이트 파티션을 눌러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크레이트 파티션 누르면 점이 하나 이미지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이 구간을 좀 분할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운데로 좀 끌고 와야 되니까 여기에 파티션 여기 어셈블리 아래 이 피처에서 여기 파티션 엣지라는 게 보일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여기 그 파라미터가 들어왔는데 0부터 1까지 0은 이제 요 점이 여기로 오게 될 거고요. 1을 누르면 요 점이 요 끝까지 갈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운데다 넣어야 되니까 0.5를 누르면 포인트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쭉 30피트를 만드신 분은 가운데 포인트를 놓기 위해서 파티션을 이제 이용하시면 되고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다시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선형에서 스텝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로드로 가서 먼저 바운더리 먼저 정하겠습니다.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단은 고정단이니까 바운더리 클릭을 하고 자, 여기서 미케니컬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로테이션을 선택해서 왼쪽 끝단 점을 선택하시고 넣어 놓으시고 전부 다 막아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단 얘는 이제 힌지니까 X, Y만 막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로드 바운더리 이미 정해져 있고 로드를 클릭하셔서 먼저 이제 수직 방향 집중력을 여기다 가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클릭을 해서 모멘트 모멘트를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일단은 피트는 인치로 바꿔야 되니까 12를 곱하면 되는 거고 방향이 중요하고요. 방향은 이제 CM3니까 이 회전 방향은 G축을 향합니다. 아바쿠스 오른손 법칙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은 양의 방향으로 모멘트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000 넣으시면 됩니다. 이 모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더블 에로우로 지금 벡터가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회전축을 대신 표시하는 것으로 모멘트가 잘 정리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메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시면 됐고 메쉬. 자 이제 메쉬는 제가 아까 이게 인디펜던트로 바꿨으니까 어셈블리 상태에서도 메쉬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파트에서 각각 메쉬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쉬를 주면 되는데 시드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트러스와 다르게 빔 요소는 여러 개의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빔 요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플렉츄럴 디포메이션이 발생하는데 요소로 하나만 쓰거나 두 개만 쓰면은 그런 형상이 분명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개의 요소를 활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얼마나 이제 이상하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소를 각각의 파트에 하나씩만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드 파트 시드 엣지를 누르시고 선택을 하시고 done. 여기서 넘버, 바이 넘버에서 하나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이 이렇게 생기고요. 요만큼 이렇게 엘리먼트들이 이제 생길 겁니다. 이 상태에서 메쉬 파트 그 다음에 엘리먼트 확인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빔 요소의 디폴트 엘리먼트는 BE니까 빔 요소입니다. 등 요소. 선 요소의 디폴트 엘리먼트는 이제 빔 요소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확인 안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가서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를 하고 서브밋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 엘리먼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냥 뭐 결과는 바로 나올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요소를 두 개만 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볼썽하게 항상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시 메쉬로 돌아가서 엘리먼트 개수를 재조정하고 다시 선택을 하고 한 10개 정도 쓸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메쉬를 업데이트할 때 기존의 메쉬 정의는 지워라라는 의미이고 보시면 그럼 보시면은 이제 일단 엘리먼트가 10개씩 음악 여기에 10개 여기에 10개씩 들어갈 수 있도록 시드가 잘 뿌려졌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반드시 메쉬 파트 인스턴스를 다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해석으로 다시 돌아가서 서브미션을 다시 하고 다 됐으면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어떻습니까? 좀 더 리얼하게 형상이 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중은 이제 이 가운데 포인트에서 수직력과 모멘트를 이렇게 모멘트를 구했고요. 축력과 그러니까 수직력과 모멘트가 같이 장렸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 대칭의 형으로 프랙처럴 디포지션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단에는 이제 우리가 고정단을 보기 때문에 회전에 대한 배형도 충분히 구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힌지이기 때문에 회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변형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빗면소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충격과 전단력 그리고 모멘트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탭을 보면 지금은 제가 섹션 폴스를 포함 안 시켰는데 다시 스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두 번째 탭이 크리에이트 필드 아웃풋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 CA 상에서 결과를 내가 어떤 것들을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탭입니다. 디폴트로 여러 가지 그 물성이 들어가 있는데 애석하게도 빗면소에 대한 물성 그 아웃풋을 우리가 조금 몇 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굳이 가서. 그래서 스텝을 들어가서 이 스트레스를 하시면은 스트레스가 안 될까? 폴스에서 섹션 폴스에서 모멘트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섹션 폴스 폴스에서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컴포넌트는 선택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거롭지만 다시 해석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는 섹션 폴스하고 섹션 모멘트 나오죠. SF1은 충력, SF2는 전단력, 그 다음에 SM은 SM3만 나올 겁니다. SM1으로만 표시가 되네요. 1축에 대한 그러니까 단면의 1축에 대한 모멘트. 이 3차원으로 확장이 되면은 당연히 SF도 3개가 나오고요. SM도 3개가 나옵니다. 그다음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빔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빔 스트레스. 자, 여기에 여러분들 그 뷰에 가셔서 뷰 맨 위에 뷰 네 번째 거 뷰에서 ODB 디스플레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렌더 빔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선택하고 어플라이를 하시면 우리가 그 I형 단면을 이제 정의했잖아요. 그 형상대로 일단은 얘가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잘 보시면. 이건 실제 이 비율대로 얘가 그려줍니다. 두께라고 다 우리가 정의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응력을 다 표시해줍니다. 잘 생각해보면 원래 이 F는 KD 할 때 이 F에는 다 힘의 단위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사실 프로그램에서는 힘의 단위만 다 계산해줍니다. 힘하고 모멘트만. 근데 우리가 지금
단면 형상을 우리가 정의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바쿠스가 이미 이 형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된 모멘트와 충격 가지고 전달력 가지고 이 단면 내 응력들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게 좀 장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L형 단면이나 뭐 파이프형 단면을 만약에 정했다. 그리고 파이프 단면에 맞는 이 I 값이나 A 값 이런 것들을 얘가 다 계산했고 이 포인트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응력을 또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빔 프로파일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A 값이나 I 값만 정의했다. 그러면 아바쿠스는 응력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빔 노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I분의 MY잖아요. 단면에 I 값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단면 특정 포인트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에 없으면 당연히 응력을 내는 계산을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유저가 나중에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는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지금 최대 범위, 위치와 크기, 그리고 발열 그 정도는 좀 어디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빔 요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러한 모델, 이러한 빔 부재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다음에 할 예제는 빔 요소가 아니라 쉘 요소를 사용해서 실제 이것을 모델링을 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빔 요소와 쉘 요소의 차이점은 당연히 차원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선 요소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단면의 물성을 우리가 넣어주거나 단면의 물성들이 계산될 수 있게끔 디멘전 값들을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근데 쉘 요소를 쓴다는 얘기는 최소한 그 평면에서의 재원은 이미 우리가 알려준 셈이 되는 거죠. 쉘 요소를 사용해서 모델링 할 때 우리가 집어넣는 지오메트릭 프로퍼티는 판의 두께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요소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할 때는 우리가 집어넣을 지오메트릭 프로퍼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8개의 점을 통해서 모든 지오메트릭 프로퍼티를 이미 알려준 셈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솔리드 요소나 쉘 요소를 사용해서 모델링하면서 이제 어떤 해석을 했을 때 이 그림이 좀 더 좋고 해서 좀 어려워 보이거나 보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솔리드 요소를 사용해서 가장 쉽고요. 빔 요소나 트러스 요소를 사용해서 해석을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는 점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 예제는 내일 할 예제요. 내일 할 예제는 쉘 요소와 솔리드 요소를 사용해서 이러한 상세 모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주 복잡한 모델을 우리가 지금 실습 시간에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스튜던트 버전이기 때문에 엘리먼트 개수의 제약이 있어서 복잡한 것은 못하고 오늘 이제 말미했던 빔 요소를 활용한 이 이제 빔 부재의 해석 이것을 쉘 요소를 이용해서 똑같이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의 차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고 이 기본적인 모델링 절차들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다른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외형을 스케치하는 방법이 좀 다르겠죠. 이제는 이제 평면 요소, 평면을 직접 우리가 그리는 작업이 좀 필요할 거고요. 또 아이언 단면을 모델링할 때 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판, 하판, 옆판을 만들어서 붙이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스케치에서는 I형을 이렇게 그냥 그린 다음에 얘를 쭉 밀어가지고 엿가락 붙듯이 쭉 밀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통으로 그리는 방식도 있겠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같이 보면은 거기까지 하면 제 생각엔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형상의 물체라도 여러분들 잘 아이디어를 내서 잘 조각조각 모델링하고 이어보시는 그런 것들이 좀 스스로 학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했던 예제를 반드시 꼭 마무리하셔가지고 결과를 어딘가 좀 써놓으시고 그것을 이 쉘 모델 해석 내일 할 쉘 모델 해석하고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중간중간에 사실 질문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질문을 제가 직접 주관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조금 저희가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 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더 예제들을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좀 많은 질문들을 직접 받고 직접 좀 해결해주는 그런 시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돌아가셔가지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이게 이제 녹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아마 어딘가에 올라갈 거니까 필요하시면 이제 복습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